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전 서구의에서는 강원도 강릉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6박 7일 일정의 관광성 연수를 떠나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있었던 역대급 물폭탄이 대전에 쏟아졌는데요. 기초의회 의원들이 한가하게 연수 나가려고 했다는 그런 비판 여론 때문이었죠. 그리고 일정을 취소한 이들은 어김없이 민방위 자켓을 입고 수해 현장에 방문해 사진을 각 언론에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연수를 취소해서 안 갔으니까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아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꼭 이런 단합대의 성격의 관광성 연수를 가야만 하냐는 것이죠. 대전 서구의회는 예산 1,582만 9,500원을 들여서 자매결연 도시인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유대관계도 쌓고 또 다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벤치마킹한다는 걸 명분으로 이번 연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계획한 연수 일정을 보면요, 강릉에서는 숲사랑 홍보관하고 안목항에 방문한 이후 오후 3시부터는 아무런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3시에 울산 태화강 심리대숲길 탐방을 끝으로 역시 아무 일정이 없었고요. 그 다음날은 부산에서 한 12시 마지막 일정을 마친 뒤에 해운대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밤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제주도에 도착해 3박 4일간 제주도에서 관광성 일정을 보낸 뒤에 대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수를 빙자한 전형적인 단합대성 휴가 일정 아닙니까? 특히 대전 서구의회는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의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 5월 말 제주도로 연찬회를 갔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겨우 2달 만에 후반기 예정에 선출되자마자 시민열세를 또다시 이 같은 단합대의 성격의 연찬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암울한 것은요, 이번 일이 비단 대전 서구의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치구 의회 그리고 대전시의회 역시 그동안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친선, 유대, 단합,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누굴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대전 서구의 연수와 관련해 대전 지역 언론들의 보도 행태입니다. 이번 대전 서구의 관광성 연수 계획과 취소에 대해 일부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곤 대전 지역 대다수의 언론들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각 언론사마다 각자의 보도 지침이 있을 테고 또 보도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지역 언론들이 지방의 연수에 대해 앞다퉈 보도했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번 대전 서구의 사건에 대한 지역 언론의 태도는 다소 의아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매번 반복되는 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런 지방의 의원들의 행동들로 인해 부디 시민들이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집시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 PD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 일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도일보 이무현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오늘 지난주 휴가여가지고 잘 지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폭우가 내린 다음 날 그 갑천변에 자전거 타고 좀 나가봤는데 말 그대로 황폐화가 돼 있었고 또 다리가 끊긴 곳도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큰 피해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소식에 좀 주목해야 봐야 될지 뉴스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전에 물폭탄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지역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 시간당 102.5mm 안팎의 비가 쏟아졌고요. 이 비로 대전에서 2분이 사망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 사망 사고까지 있었으니까 이번 비 피해는 꽤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히 비 피해가 컸듯이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지역 또는 연령대여서 좀 더 이 갑작스러운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번에 비 피해를 그러니까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던 곳 그리고 한 분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됐던 그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있죠. 아파트. 네. 거기가 35년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뉴스가 나왔는데 처음에 분양은 다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안전 설계대로 잘 공사가 됐는지 또 안전한지를 최종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공사를 하던 시행업체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분양권을 가진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그게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 공급을 하자라고 해서 한 도중에 그런 시기가 되게 길어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던 중에 이번에 물폭탄이 집중적으로 대전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아파트는 특히 그 주변 하천보다도 지대가 낮아가지고 이런 홍수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무허가 상태라든지 이런 안전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상태가 35년간 지속됐다라는 게 좀 행정 당국에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지난달 31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랑 이낙연 의원 등이 폭우 침수 피해를 좀 위로하겠다고 해서 지역을 찾아서 상황을 보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가기는 했습니다. 네, 그 위로가 과연 얼마큼 됐을지 저는 좀 궁금함이 남네요. 네.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대전이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온 적이 되게 없거든요. 지금 대전은 대전지방기상청이 유성구에 있는데 가장 많이 왔던 게 1969년이에요. 79mm가. 각 지역별로는 비가 많이 폭우가 내린 적은 있지만 공식 관측한 대전지방기상청 내 대표 지점은 79.1mm가 가장 많이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화동이 특히 비가 많이 왔는데 102.5mm가 왔거든요. 한 시간당. 그러니까 이게 점점 기후가 저는 이만큼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번 비 피해 그리고 폭우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그만큼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기후 재난이 오고 있다는 그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면서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시아처럼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우리가 환경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 지난달에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사 4,000명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분야 의사가 되게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의견이 갈리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역 의사협회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있어서 지켜볼 만한 일이지 않나 싶어요.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뭐 상식일 것 같은데 의사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하나요? 일단은 지난주에 그 대전 의사회가 의과대학 학생 초청 의료 간담회를 열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날 나온 얘기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정부가 정책 발표한 날 의사협회가 낸 그 성명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웠다. 이것도 뭐 저는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이런 지적을 했고요. 사실 이 의사협회의 입장에 또 반대 입장에 있는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협회가 밥그릇을 챙기는 거 아니냐,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을 해서 미리 차단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의사협회 일부 인사들은요, 의사 숫자 절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그 의료 수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현실화하는 게 우선이지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의료 수가 문제도 문제는 문제지만요. 저는 특히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총 4,000명 중에 3,000명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에 있는 의료인 인력은 특히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공공 영역에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방향은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사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의료 수가 현실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그럼 현실화하면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건지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제 주변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 중에 생활고를 겪는 분들은 전 못 본 것 같거든요. 병원 인테리어 보면은 개인 병원들 삐까번쩍하지 않나요? 삐까번쩍은 일본 말이고요. 네, 반짝반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진짜 일반 사람들의 정서와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장래 희망하면은 엄마들의 영향에 의해서 의사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렇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은 의사 되면은 그래도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대우 받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의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뭘 자꾸 현실화하라고 하는 건지 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이익 집단이라는 우리가 정당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 이렇게 각 영역을 배우잖아요. 이익 집단에서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저는 의사협회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의사협회 이런 목소리를 낼 때마다 지금 그렇게 돈이 없고 부족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스스로 저의 생각을 굳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전공의들이 이달 초까지 정부 정책 수정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을 시에 단체 행동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총파업에 대한 대의원 회의 결과 일단은 파업에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정부가 별다른 의견을 발표하지 않을 시에는 파업도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의 메시지를 받고 또 큰 점수를 땄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좀 악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대전 도시공사 소식인데요. 대전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미화를 하는 이 청소 사업을 대전 도시공사 소속의 노동자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민간에도 문을 열어준다라고 해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서비스 질이 하락될 수도 있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은 대전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이 청소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 업체에 위탁 주는 것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공적인 영역의 일들이 민영화가 돼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의 효율성, 뭐 효율화 이런 것들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어떤 고용의 지위 이런 것들 불안전성도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원을 줄이게 되면은 뭐 그 이익을 위해서 인원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그 청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생활 쓰레기도 있고요. 뭐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그리고 그냥 환경 미화 등 되게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는 민간에 개방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미화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 영역이 다 각각 지금,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 그게 도시미화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만 각 쓰레기 영역은 자치구마다도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민간업체가 잘 하고 있는 이 영역, 공공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꼭 민간에 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대전은 다른 그 광역시들의 모범적인 롤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광주에서는 그 대전처럼 해야 된다. 오히려 인구가 대전보다 적은 광주가 돈은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민간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도 대전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롤모델을 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걸 굳이 뒤집겠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청소 업무 계약이 끝나요. 도시공사와 유성구 간에 체결했던.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민영화를 염두에 둔 용역을 바로 또 착수를 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이게 사실 이 청소 업무 쓰레기 이런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돈이 꽤 남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맞아요. 한 대전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단체장이요. 자기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분한테 그 사업 용역 계약을 하나 줬고 그걸 이제 보은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대전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요즘 우리 지역에 여러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몇 개 업체가 다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규 업체 진입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수도권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한번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거를 다 민간에 맡기면 안 되고 공공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대전시가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 그 시스템을 장소를 마련을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공간이 필요하고 각 지역마다 다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지금은 안 된 상황인데 모두를 민간한테 맡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폐기물 문제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에 직결된 문제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한 일주일만 도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도시의 모습이 어떨지 이런 부분을 민간한테 100% 맡기기보다는 일부 영역에 있어서 공공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분명히 그 능력이나 어느 정도의 부분이 필요하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부가 아니라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좋은 소식 들려서 고맙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뭔 일 이슈 중도일보 이명현 기자였습니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를 딛고 현재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임기 1년에 새로운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동혁 신임 위원장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동상이몽에서 뵙다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네,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좀 새롭네요. 아, 네. 우선은 이게 축하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그 시당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네.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의 포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 그리고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시점에 어쨌든 시당위원장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요. 우선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이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그리고 충남북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힘을 함께 모아서 대전 충청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를 제대로 비판하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임기가 1년이시잖아요. 네네. 그 임기 안에 굵직한 선거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 시당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뭐 공천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네. 그런 가운데 이 시당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권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공천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2년 남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조직도 다시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전시당이 또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제가 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대전시당의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조직 정비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제가 희생하면서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변화의 미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정리를 잘 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 예. 정당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그렇죠. 네, 그 공직 1월 말에 올 1월 말에 정당에 이제 사실은 가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 경력이 너무 짧아서 이 시당위원장을 맡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고 이제 귀를 기울이면 이제 부족한 경험은 채워낼 수 있지만 초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처음에 그 열정으로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초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쉽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만 그러한 염려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당협위원장님들이나 또 유권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그 부족한 경험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변화를 하는데 이제 아까 뭐 미랄이 되고 이런 얘기들 했지만은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과거에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그럼 대전에서의 미래통합당의 역할들 어떤 것들이 좀 문제였었고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역 현안들이나 중앙의 현안들이 있을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비판할 점들이 있을 때 우리 미래통합당의 대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조직이나 여성 조직이 약했기 때문에 청년 유권자들이나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데 조금 취약한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청년 조직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네. 우리 같이 동상이몽 파트너 김선재 씨 혹시 영입하신 건 아니시죠? 좀 영입을 해서 적극 제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을 이제 내놨거든요. 물론 이제 당에서 추인을 아직 받기 전이긴 하지만은 좀 다소 파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게 5.18이나 60 항쟁 같은 그런 민주화 정신을 맞습니다. 계승한다라는 네네.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그걸 구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원인인데 지금 이제 이념으로 이렇게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런 대립을 해소하고 미래로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미래통합당의 그 고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저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강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내에 또 스펙트럼이 많이 넓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5.18 이런 부분하고 약간 궤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이제 총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당 내에서 이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로 모아서 조금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인 과정이나 뭐 인준 과정에서도 또 그런 논의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비대위나 그 특위에서만의 그 논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 당원들이나 아니면 전국 당원들에게 논의가 확산되고 어쨌든 지금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으면 당이 정권을 가져오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변화돼야 되고 그 스펙트럼을 잘 모아서 하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뭐 그런 노력들이 어쨌든 비대위에서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격적인 시도고 파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그런 변화 국민들께 다가가고 공감할 수 있는 더군다나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으면 미래통합당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지금 미래통합당 유성 을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그 대법원에 이제 선거 무효소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거 선거 불복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 당사자시니까 직접 여쭤볼게요. 왜 그런 소를 제기하시게 됐죠?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선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걸 텐데요. 제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이번에 선거 직전에 특히 사전투표 전날과 전날 또 그리고 본투표 직전에 대전시에서 광범위하게 지급된 여러 가지 그 코로나로 인한 각종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많다 적다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사전투표 직전이나 아니면 본투표 직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긴박했기 때문에 즉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하필 그때가 선거철하고 맞물려 있었었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거를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때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비록 선거가 눈앞에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문제됐고 뭐 그런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지원자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거는 그보다 훨씬 전이고요. 저는 오히려 사전투표 전날이나 전전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서둘러서 더 이제 급박하기 때문에 선거 뭐 2주 전에 아니면 3주 전에 지급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급박하면 서둘러서 예를 들면 뭐 3월 말에 지급하든 뭐 4월 초에 지급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시기를 사전투표 전날로 맞추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불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소리를 제기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 이후의 선거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지급하거나 예산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지원금 등을 줄 때 그 시기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저는 기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1년 임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거 이런 건 없지만은 꼭 임기 안에 내가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요거만큼은 해놓고 가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대전시당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에서 청년 조직이나 여성 조직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많은 정치권 인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청년이 너무 좀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40, 50대 분들을 보통 청년이라고 하고 요즘 보면은 여성분들도 주로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정치권의 어떤 개파나 조직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그렇죠. 네. 20, 30대 그 보편적인 청년들 그리고 보편적인 여성분들,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 말고 그런 약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청년 조직은 제가 포함되는 청년 조직이 아니라 20, 30대 청년 조직을 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이맘때 이제 임기 끝나실 때 다시 한번 인터뷰 해보시죠. 얼마큼 이루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화 연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건승하십시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승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달콤살벌한 인터뷰 이번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동혁 신입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죠. 네,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두 원수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필용천 박영선 의원 보좌관하고요. 미래통합당 소속 조성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별일들 없으셨죠? 네. 네, 별일 없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패널들 모였잖아요. 시즌 10 네. 그 번개를 했는데 우리 조성찬 변호사님은 안 오셨어요. 아니, 선약이 있어서 안 간 거죠, 뭐. 선약이 있으셔서 우리를 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그 화면을 보니까 아주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더라고요. 예, 후회는 혹시 안 되시던지요? 아,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역시 첫 번째는 여당 단독으로 그 이번 이제 임대차법 관련해서 통과된 법이 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허태동 시장이 그 제안했던 대전과 세종의 행정구역 통합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우선 임대차법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당에서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중을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가지가 담긴 그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본회의도 통과가 됐죠, 그렇죠? 네네 오늘 통과됐습니다. 네, 녹음 기준으로 오늘이고요. 네, 지난주에 통과가 됐는데 네. 이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원래는 그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뭐 자동 연장이 되지만은 연장 의사를 그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뭐 연장 의사를 밝히되 그럼 집주인이 얼마를 더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2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이제 그 계약 갱신 청구 권한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4년 보장된다는 거죠. 일단은 네네. 그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할 때 그 임대료를 직전에 5% 이상을 못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조항을 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3법 얘기를 했는데 전월세 신고제 이건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죠, 그렇죠? 다음 달에 네, 통과될 다음 예정, 달에. 뭐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법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먼저 네,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그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까 그 어쨌든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거를 그 임차인에게 이걸 전가하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 우선 급하게 이걸 처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제 핵심은 이제 그 상한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그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확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끔 유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그 전월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신고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 다운 계약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좀 바로 잡아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을 내놔서 이제 집주인들이 부담감이 커지니까 그거를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새로 네. 올려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상한제를 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입자들이 안정되게 얼마만의 기간 동안이라도 그 이사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실 말씀이 엄청 많아 보이세요. 예, 뭐 이 법이 나오게 된 그 시점이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값 폭등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조급하게 이렇게 처리한 감이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예정돼 있는 수순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지금 위원장 다 잡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일단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뭐 모든 상임위원장이 지금 현재 다 네.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있고 이제 모든 상임위가 또 과반을 넘게 네. 차지하고 있죠. 총선 결과가 그랬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이 내용이 적절한가 헌법 체계에 비해서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행 주택임대차법 보면 이제 2년을 보호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4년으로 늘렸거든요. 4년 동안 계속 임차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5% 정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과연 이제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세요? 통합당입니다. 네. 네. 헌법에서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군요. 예. 이제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인데 그걸 예.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23조에서 이제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물론 이제 헌법 내부에서도 네, 공익을 위해서는 공공복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4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일단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계약도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소급 적용을 그러니까 소급 적용, 했죠? 일종의 소급 적용인 셈인데 이것이 이제 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법을 꺼낸 이유가요. 단기적으로는 그 임대차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한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뭐 얘기하신 것처럼 4년 후에는 대폭적으로 올릴 것이 예상되는 게 뻔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세의 월세화가 되겠죠. 지금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 당연히 월세로 자연히 바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지적하신 것 중에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2년 이후에 갱신할 때 5%의 상한선을 두었지만은 4년 끝나고 나서는 그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그런 세부담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그러니까 9월달 정기국회 시작되고 뭐 이렇게 미뤄지고 그러면 11월달쯤 될 텐데, 이미 그 사이에 그 계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5% 그 상한제 때문에 그 금액을 많이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열린우리당 때 1년에서 2년으로 넘길 때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법이 바뀌면서 바로 그 전세가 이제 상당히 이제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그 과정이 미리 반영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해서 그 기간에 오르는 걸 좀 방지하자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질문은 4년 뒤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네, 4년 실제로는 뒤에는, 그 4년 동안의 집값이 일정 정도는 좀 잡힐 거고, 그리고 4년 뒤에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4년을 바라보고 만든 법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전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민주당 공격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굉장히 이 타임에서 이게 중요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이 갑자기 나왔던 법이 아니고 전세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그 뒤에 이게 지속적으로 연장하겠다라는 것이 논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지난 국회에서도 이런 종류의 법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저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속 요구를 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뭐 이런 그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적, 그러니까 월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면은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통과가 다음 달에 통과가 될 텐데 시행은 내년 6월 이후에 한답니다. 왜냐면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에 시행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 자기가 임대인이 살 목적으로 하면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그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허점이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뭐 이런 그런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전체 이 정책의 효과를 너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 부분을 지적을 해보는 거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2년을 계약을 하면은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든지 이래가지고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그런 우리가 사례들을 봐왔잖아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4년 후에도 다시 그 신규 계약에도 5% 두자는 안이 국회의원이 냈었고요. 그 안이 통과가 안 되고 이 안이 통과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안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놓고 그 안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거든요. 이 법이 이제 통과될 때 그 미래통합당의 김도우 의원이었나요? 네, 하고 간사. 네, 김도우 그리고 의원. 그 법사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 네, 두 분 간의 설전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이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일단 아니 오늘 조성재 변호사님이 계속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그 이제 통합당에서 이게 독재로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이제 프레임이 있어요. 폭정 뭐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나 또는 어떤 의사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근데 결국에는 그 김도우 의원도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토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토론해봐야 또 통과시킬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 시간을 끌다가 이걸 못하게끔 이제 시간을 계속 끌고 있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독재나 급해지니까 폭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네네. 협조 안 하고 이러고 있다. 네네. 그 과정에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고요. 네. 네. 지금 일단은 오더가 내려온 거죠. 이해찬 의원이 지금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3시간 얘기한 이후에 3시간 만에 통과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 개의하고 한 2시간 만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오더가 없이 근데 당에서 그런 전술을 뭐 네. 오더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네네. 보통은 당 지도부가 그런 전술 같은 걸 짜서 의원들한테 전달하지 않나요? 그럼 통합당도 그런 거 안 하나요? 지금은 막을 힘이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런 거는 그러기에는 보편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지도부가 그런 어떤 전술을 내려서 이런 지침을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이 갑자기 이렇게 조속히 초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거죠. 지금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집값 폭등에 따른 그 민원이 지금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걸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오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법의 시급성 그리고 이 법이 그 이제 그 저희가 당 내에서 논의를 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빨리 통과된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거의 당론처럼 이제 밀고 간 건데 이건 누구의 오더가 아니라 그 당내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기가 이미 그 임대료가 지금 올랐어요. 20%가. 그러니까 오히려 늦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빨리 그렇게 따지면 빨리 더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더 빨리 통과를 시키셔야 되는데 오른 다음에 갑자기 조속히 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는 아니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사이에 이 법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있었을 거고 그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도 있었을 거고 정책위 의장 간의 협의, 간사 간의 협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협의들을 하잖아요. 그 상임위 내부에서 또는 국회 그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에 안 되니까 이걸 그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합의가 안 되죠. 지금 의견이 틀린데 당연히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인데 뭐 국회 계셨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법원 소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좀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소위를 구성해서 뭐 찬반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일단 속도전에 중점을 둔 것이죠. 근데 누가 봐도. 그 자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 김도우 의원이 하셨던 말씀 어차피 토론해봐야 상정해갖고 통과시킬 거 아니냐 그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지형이 정해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갈등이 있을 때 대화 소통과 협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최종 순간에서는 그렇죠. 그 다수결로 표결을 하고 그렇잖아요.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었고 다만 이번 의석수가 좀 원사이드긴 하지만은 너무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통합당은. 감정적이라고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일종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흔히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독재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합법이죠. 당연히 다수결에 통과시킨 합법인데 독재라는 의미는 그 협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의미의 독재인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어디 예를 할때 들어 그런 의미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정부 시절보다 더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예전에 이번에는 안필 정부장관이 웃으세요. 제가 통합당 공격하니까. 히틀러가 독재를 했지만 오해하시는데 히틀러는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수권법을 만들어서 다 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 한 것이지 불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라 만든 것이죠. 유태인 학살 이런 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학살이 그러면은 불법이 아닌 것이고 히틀러는 불법 안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법과 독재는 약간 다른 의미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당이 이제 독재라는 의미 쓰니까 오해하시는 게 이거 무슨 민주당이 무슨 불법을 했다는 의미냐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보시길래 아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독재라고 하면 그 다른 의견을 묵살하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강압 그게 어떤 폭력적인 그 방법이나 뭐 이런 것 통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걸 독재라고 하는 거지 의회에서 어떻게 독재가 됩니까? 서로 저희가 뭐 통합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안 듣는다는 의미죠. 뭐 그거야 이제 뭐 판단하는 듣는 분들께서 네. 잘 판단하실 겁니다. 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그 정치를 꿈꾸시는 두 정치 지망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잠깐 여쭤봤고요. 이거 이제 뭐 이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언론에서도 우리 지역 얘기 해보죠. 아까 나왔던 거 허태정 시장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전과 세종의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춘희 세종시장은 뭐 경제 권역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이런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 다소 너무 좀 뜬금없는 거 아니냐. 뭐 사실상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고 해야 될까? 이거 갖고 근데 말들이 지역에서 잠깐 돌다가 묻힌 것 같아요. 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짜 뜬금없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이제 되셔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시장님께서 이장이 지나셨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업적이랄까 이렇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왜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선포했고 대전 방문회를 선포했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가 또 2년도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어떤 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그 의사 표현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본인의 평소의 소신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정수도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세종시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의미를 이제 가지려면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그 세종시 안에는 그런 걸 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이제 그 대전의 북쪽 그리고 오송 그 세종 그쪽 지역에 이제 이렇게 삼각벨트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비즈니스 구역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더 나가면 그게 그 하나의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미래통합당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많은 대전 시민들이 그 취지에 공감을 못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대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제안 같은 거 어떤 방점을 찍으려면 적어도 이런 준비 과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과의 그런 교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 같고, 그냥 갑자기 혼자 뜬금포로 빡 날리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린 뉴딜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런 것에 거의 대부분의 기반이 지금 얘기한 그 세종과 오송, 대전 북부 지역 그 안에서 그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정통합까지 가야 이게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했던 거죠. 지금 세종시가 이제 2012년 7월 1일 출범을 했는데, 그죠? 오늘 왜 이렇게 연도 날짜를 그 예상과는 다르게 대전 인구도 감소하면서 대전이 오히려 쇠퇴를 하고 세종이 이렇게 뜨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전시가 지금 특별히 대전 어떤 예전의 위상을 찾을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형편에서
뭐 제가 대전 시민이니까 저도 그 제안에 반대할 리는 없죠. 대전 시민이라면은.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것인지 약간 판단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나라도 물론 뭐 워싱턴 DC가 있고 뉴욕처럼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많죠. 행정 수도가. 근데 이제 과연 세종시가 행정 수도인데 옆에 있는 대전 광역시라는 걸 끌어들여서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맞는 것인지는 약간 판단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었다가 워싱턴 DC의 행정 수도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사례인 것 같고 뭐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 얘기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새로 뭐 이렇게 던진 거다 이런 지적들도 하지만은 그런 거는 다 논외로 치고 만약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령 이런 거거든요. 세종시는요 인구 1000명당 택시가 한 대예요. 그런데 대전은 170명 정도당 한 대고요. 다른 광역시들도 150명에서 200명당 택시가 한 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은 택시를 감차해야 된다, 뭐 1000대 이상을 줄여야 된다 이런 연구 용역 보고가 있는데 세종은 너무 부족하니까 택시를 이제 더 늘려야 되거든요. 세종하고 대전하고 같은 권역이면은 그 영어권 통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세종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 택시 영어권 하나도 통화를 못하는 와중에 행정구역 통합, 이게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과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지적은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제를 뒀던 게 이제 생활권과 경제권 통합 그 마지막이 이제 행정 통합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세종시와 대전의 그 도시의 기능이 현격하게 달라요. 그래서 세종시로 이사 갔던 사람들도 여가 생활은 대전에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틀리고, 그리고 당장에 대전시가 인구는 세종에 뺏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세종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소비하는 게 훨씬 더 큰 그런 논리는 정당성이나 아니면 그런 명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권, 경제권을 그 먼저 통합하고 나중에 뭐 행정력 그야 당연한 건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저는 그 상생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택시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문제되는 게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 그리고 뭐 국제 과학도시 벨트 그런 문제 등에서 서로 상생 협력을 하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 그건 나중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네. 그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역 내에서 세종시나 제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곳은 이제 충북이기 때문에 충북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 충북은 설득이 안 될 것 같고요. 세종을 먼저 설득하는 게 되는 문제가 충북도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세종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 발언을 했을 때 제일 민감하게 얘기했던 거는 먼저 얘기했던 건 이시종 지사가 굉장히 좀 세게 반응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가 이제 행정 수도로 세종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도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딱 세종시로 일종의 이제 명명이 되는 거잖아요. 명명이 되고 나면 사실은 어려워요. 세종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전이 이름을 버릴 리 만무하고 그러다가 뭐 세전 아니면 뭐 대종 이렇게 아니면 세종시에 흡수되는 대전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어려운데 따져 보면 이게 물론 이게 행정수도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이게 딱 박혀졌을 경우에 되돌릴 수 없는 이제 대전의 위치가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그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전제를 수도 위주의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아까 뉴욕, 뭐 워싱턴 D.C.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도시들을 가보긴 했는데요. 몇 차례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뭐 수도에 대한 환상 내지는 수도가 뭐 중심이 이런 생각들 별로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가 좀 유독 그래 왔기 때문에 더 그 수도 중심적 사고가 팽배해서 모든 논의가 거기에 출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그 역사적으로 관이 좀 더
그 강력하게 기능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관이 어디로 가느냐에 민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허 시장님이 지금 대전을 어떻게든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세종보다는 오히려 좀 대전이 금산 이쪽 통합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돌파구가 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지금 대전은 점점 위축되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를 그때 청주에 뺏긴 게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기업 유치도 꾸준히 하셔야겠지만은 당장 세종 가는데 상생 단계를 하고 뭐 다른 또 금산 아까 말한 그런 통합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그 임대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허태정 시장의 대전 세종 그 행정구역 통합 제안에 대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필용 전 박영선 의원 보좌관과 미래통합당 소속 조성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시즌 10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상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보약 한 척,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좀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대전에서 네, 그 환자분들도 네. 좀 많이 다행스럽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대전 시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이 번져서 또 치명적으로 이렇게 앓고 지나가신다든지 하면 고생하시는데 그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진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장마가 살렸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기도 예 하던데 시민분들이 뭐 잘 서로 자제하면서 거리두기 잘 해주시고, 예, 또 뭐 의료진 분들도 열심히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열 나는 거 몸에서 나는 더위를 잘 타, 몸에서 열이 많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나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야 이런 얘기도 흔히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정말 체질 때문인가라는 거를 주제로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같이 뭐 카페를 가도 무조건 아만 시키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한겨울에도 아 드시고 뭐 다 그냥 얼음는 거 드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이제 환자분들로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우리 그 집에 남편은 혹은 뭐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지 아무튼 체질이 그래서 이제 더위를 많이 탄다고 하면서 자기가 시원한 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얼음는 거, 또 찬물, 찬 음료수, 뭐 에어컨 항상 틀어야 되고, 뭐 겨울에도 선풍기 틀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요즘에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네. 제가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지나시고 보니까 어떻게 몸에서 열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도? 요즘엔 열 난다고 하면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샤워도 찬물로만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는 기억이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은 기억이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열이 많은 체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맞냐 틀리냐 이걸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한 10% 정도는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90%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나는 체질이라는 게 사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신가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10%는 맞고 90% 틀리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체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네. 태어나기를 조금 더 더위를 잘 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체격이 좀 좋고 살집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땀을 조금 더 흘리는 경우들도 있죠. 원장님도 땀 많이 흘리시죠? 저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은 많이 덜해요 그게.
그 비결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오늘 네. 말씀을.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요거를 방금 말씀드린 그 체형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태어날 때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위를 조금 더 타는 스타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뭐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몸이 정상 상태일 때는 불필요할 정도로 더위를 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위를 탄다는 이야기는 지금 몸에 네.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몸에 이상이 왔을 때,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분들은 더위를 더 많이 타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추워, 막 오한이 와서 막 난 몸이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더 쉽게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방향성은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상 상태일 때는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타고난 바가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몸 상태에 따라서 정반대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작년까지는 굉장히 덥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올해 되니까 자꾸 추위를 느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양기가 많이 허해진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너무 좀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자, 이제 쉽게 좀 말씀드려서, 아까 그 10% 맞고 90% 틀리다로 돌아가서, 타고난 체질이나 스타일상으로는 뭐 더위를 좀 더 탈 수 있는 방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몸이 정상 상태일 때는 굳이 그렇게 더위 많이 타지 않는다. 요거를 기본 전제로 좀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더위를 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체질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몸의 균형이 깨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리고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습관적으로 지금 몸 상태의 불균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더위를 자꾸 타게 되는 가장 1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가적으로 가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가장 1순위는 오히려 좀 우리가 예상 밖으로 차갑게 먹고 차갑게 마시고 차갑게 지내는 거, 이게 오랜 세월 쌓여온 거, 습관처럼 돼버린 거, 이게 오히려 더위를 훨씬 많이 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더 열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위를 유발하는 그런 체질로 변모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정 PD님이 그동안 머리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좀 많이 사람이 좀 스마트해졌는데.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차갑게 먹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찬물을 마셨다, 뭐 얼음물 뭐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그 차가운 게 들어가서 내 몸속의 온도하고 똑같아질 때까지는 몸속에 있는 내장들의 열을 뺏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면 내장들은 열을 뺏기니까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열을 냅니다. 그러면 뭐 혈액순환도 억지로 막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하게 열을 뺏겨서 열을 내고, 그럼 나는 몸속에서 열을 다시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또 시원한 게 땡기는 거죠. 그럼 또 차가운 걸 먹으면 또 열을 뺏기고 난 또 열을 내고. 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활화가 되면 나는 계속 열이 나고 있는 상태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적으로는 속은 자꾸 허해지고 냉해집니다. 왜냐면 체온 조절에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네, 그래서 몸의 어떤 기본적인 안정성도 깨지고 속이 오히려 좀 냉해지면서 겉으로는 열이 나는 상태. 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또 어떤 요인이 있죠?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을 유발하는. 일상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 냉장고가 워낙 이제 뭐 어디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1순위 요인이 되고요. 공공의 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3순위로 가면은 요것도 물론 순위가 바뀔 수는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7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어떤 쓰임새,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우라가 치밀면 열이 발생한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바쁜 상태, 습관적으로 마음이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저요. 그냥 1, 2, 3, 4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1, 2, 3, 4, 1, 2, 3, 4, 1, 2, 3, 4 이 속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습관적으로. 근데 이거를 고요한 상태에서 그렇게 돌리면 되는데 마치 마음속에서 달리기를 하듯이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바쁘게. 그러면 열이 이제 자동방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딱 전데요, 그건 정말로. 네, 자율신경계 이제 균형이 좀 깨지면서 열이 좀 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식을 한다든지 잠을 너무 뭐 잘 못 자서 혹은 너무 피곤해서 이런 허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허에서 나는 열 혹은 뭐 과식을 많이 해서 이제 몸속에 이 습기하고 열기가 자꾸 생겨서 뭐 나는 열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허열도 많고 마음 때문에 나는 열도 많고 그런데 요즘 가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좀 차갑게 먹어서 차갑게 지내서 이런 분들 참 많죠. 고치기 쉬운 건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 이미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안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답답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면은 한 2주 정도 작정을 하시고 내가 이제 운동을 했다든지 아주 더운 환경에 노출됐다든지 하는 경우 말고는 좀 따뜻하게 먹고 미지근하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좀 미지근하게 지내고 이렇게 자꾸 생활을 해서 과식하지 말고 잠 좀 푹 자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더위가 좀 많이 덜해집니다. 그 더위 느끼는 게. 그리고 좀 따뜻하게 먹고 그냥 뭐 시원하게 안 먹고 답답하지 않게 되고 땀도 훨씬 덜 나고 갈증도 덜해지고 네, 훨씬 나아집니다. 피로감도 훨씬 덜해지고 우리가 그 기간이 좀 필요하죠. 이제 연습을 하는. 우리가 흔히 열받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뭐 화가 날 때라든지 실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로 막 이제 어떤 분하고 다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KBS 방송국에 입장을 하는데 체온이 38점 몇 도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 이제 방송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2분 쉬었다 다시 재자고. 열을 화난 걸 삭히고 다시 2분 후에 재니까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대단한 내공을 하고 온기 조식을 한 2분 해가지고 지금 체온을 정상으로 돌렸다 그러면 그 화난 거를 다 지금 이제 흩어버린 건데. 나름. 아니 못 들어가면 방송을 못 하니까. 저랑 같이 지내시면서 많이 뭔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하셨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항상 화가 나 있는 줄. 근데 화가 다혈질 형식으로 나 있는 분들도 있고, 꾹꾹 눌러온 화들 있잖아요. 참고 지내온 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화가 안 나고, 자기 마음 편하게 살고, 성격 좋은 줄 알고 사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속에서는 화가 가득 차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열이 좀 쫙 깔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여름인데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체질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찬 음료 이런 것들 생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열이 나는 체질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몸의 균형이 좀 깨졌다는 그런 신호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찬 거 위주의 생활 습관에서 좀 따뜻함 이런 걸 좀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네, 원장님도 따뜻하게 드시고요. 네, 너무 시원한 맥주, 소주 많이. 저 요즘 맥주 좀 덜 먹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원장님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알러지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두드러기나 뭐 비염. 저요, 네. 이런 분들한테 지금 오늘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보약한 첩,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 지금까지 보약한 첩, 몸사람 마음사람 한의원 최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